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럽의 안타까움. 2. 한국에서 체결된 새로운 슈퍼계약. 3. KF의 비밀기술 22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70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자신들의 국방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기 산업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성과도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는데요. 지난 8월 폴란드에 이어 이제는 루마니아까지 한국과 초대형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현재 모이고 있는데 한국 무기를 무시하던 유럽인들이 현재 난리가 난 상황이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세를 보아 한국이 아니면 답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다 무기 산업이 발달한 유럽 국가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 무기 수출 주요국 점유율 2.8%를 기록했으며 2012년에서 2016년 대비 2017년에서 2021년 수출 증가율이 무려 177%를 기록하며 엄청난 성장을 보이면서 한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밖에는 없고 세계 8위라는 순위에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러시아를 제외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다양한 무기들이 고개로 빠져나갔고 이를 메꾸기 위해 다른 나라의 무기를 판매하기보다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무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며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무기는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동유럽 국가들은 나토 동맹의 유럽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에 차질이 생기며 위태로운 안보를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급하게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며 전 세계 무기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지원금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사고 있다며 그들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U가 수년간 수십억 달러를 폴란드에 쏟아부었는데 폴란드는 자신들의 무장을 위해 한국을 선택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기업들을 통해 구매가 가능했는데도 말이야. 이건 확실한 배신 행위지. 폴란드가 현재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우리가 내는 이유, 보조금이 아니었으면 싶어.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서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며 폴란드를 욕하고 있는 상황에 또 하나의 동유럽 국가가 한국 무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유럽인들을 또 놀래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9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에 관심을 내비쳤는데요. 루마니아도 한국과 국방협력할 것을 합의하며 한국, 루마니아 국방협력 증진 의향서에 서명을 한 데 이어서 루마니아 현지 언론이 루마니아가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 구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실레든쿠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현재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군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무기 구입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당시 현지 언론 발칼 인사이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이스라엘제 드론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급격한 육군력 보강을 위해 선정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표 전차였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전차 등 많은 경쟁 모델이 있지만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 빠른 배치가 가능한 생산 능력과 기존 시스템과의 상호 응용성, 저렴한 가격, 우수한 성능 등의 장점으로 우리 한국 전차와 자주포를 선택한 것이라는데요. 실제로 우리 한국은 고작 4개월 만에 생산부터 인도까지 빠르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독일제 전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독일만 믿고 있던 꽤 많은 유럽 국가들이 현재 낭패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특히 루마니아는 옛소련 시절 기밥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공여하면 중고 전차와 장갑차를 공급하겠다는 독일 측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독일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전쟁 직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그리스에 유사한 형태의 무기 교환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장비를 받은 나라는 독일에 큰돈을 주고
신형 전차나 장갑차를 구매한 슬로바키아와 그리스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독일만 믿고 있던 여러 국가들이 독일의 제대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죠. 때문에 급해진 루마니아를 비롯해 여러 동유럽 국가에서는 차선책으로 한국 방산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구나 성능 역시 독일제 무기에 전혀 뒤처지지 않고 심지어 가격은 더 싸게, 더 빠르게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폴란드와 한국이 지난 8월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고 10월 첫 초도 물량의 생산이 완료됐으며 그로부터 2달 후인 12월 초 초도 물량은 폴란드에 도착하여 빠르게 국경에 배치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이죠. 때문에 다시 한번 루마니아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측이 생각하는 계약 규모는 무려 3조 원대라고 합니다. 지난 19일 루마니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치오카 총리를 비롯해 안젤 필바르 신임 국방부 장관, 플로린 마리안 스퍼타르 경제부 장관, 마르체 치올라쿠 국회 하원 의장 등이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자신들의 위태로운 안보를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다시 한번 견학하고 구입 결정을 내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무기는 K9 자주포와 탄약 등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포와 미사일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는 2018년 미국에서 M14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54문을 주문하여 18문을 인도받은 상태인데 이 하이마스와 함께 운용할 자주포를 찾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마스의 비싼 운용비 때문에 부담을 느껴 대안으로 천무를 고려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 DX코리아 2022에 참석한 루마니아 관계자들이 폴란드가 사들인 K2 전차에도 관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10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지속될수록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점차 암담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만 하더라도 약 800조 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상황은 계속해서 열세.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미를 훔치고 경제력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유럽 전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언제든지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나토 회원국의 등을 돌리고 공격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앞선 유럽인들의 안 좋은 반응도 있지만 계속해서 전쟁의 전선 가까이 있는 유럽국들이 한국 무기를 구입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 전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잘 대처하는 방법은 한국밖에는 없어 보인다며 이제는 인정하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유럽인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좋겠다. 좋은 기회를 얻었네. 더구나 폴란드는 지난 10월에 천무까지 구입했다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었어. 물론 미국제 무기와 다음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은 인정할 수 있는 국가야. 우리나라 무기를 구입하지 않아 처음에는 괘씸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상황을 지켜보니 정말 다급한 것 같아. 이제는 모르겠다. 어디서 구입하든 상관없어. 최대한 잘 대응해줬으면 좋겠어. 한국 무기는 어쨌든 나토 회원국의 무기와 언제든지 개조와 체입지가 가능하다. 그러니 어쨌든 된 거야. 누군가 이렇게 전쟁을 벌이면 누군가 돈을 버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한국이겠구나. 한국은 또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까? 한국산 무기가 세계에 나오기 시작한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세계에 이 정도로 잘 팔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 부럽기도 부러운 건데 어쨌든 한국은 잘하고 있다. 부러워. 폴란드를 비롯해 여러 동유럽 국가들은 최전선에서 러시아에 대비해야 한다. 어디서 구입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따질 필요가 있지만 그들은 그들의 국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야. 우리는 같은 동맹국으로서 그들을 지지해줘야만 한다. 한국은 나토 기준에 뭐든 맞춰서 만들고 있잖아. 그리고 미국 쪽 군용 무기하고도 호환되고 있고 말이야. 한국에는 우수한 무기가 정말 많아. 우리와 호환되고 있다는 거, 법제 상황이 벌어져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거야.
요즘 여기도 한국, 저기도 한국 죄다 한국 무기만 사는 것 같아. 이유가 뭔가? 단지 싸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특히 최전방이나 다름없는 유럽국에서 싸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한국 무기를 사는 게 아니야. 한국 무기는 성능이 뛰어나. 나토 무기들과 호환도 되고 말이지. 한국산 무기가 주문 즉시 배달된 건 엄청나게 큰 장점이다. 독일산 탱크는 주문을 했는데도 아직 배송 처리도 안 됐으니 엄청난 단점이 돼버렸고 말이지. 항상 그렇듯 한국의 서비스는 정말 빠른 속도로 집행되는구나. 난 한국이 보낸 다양한 무기들이 역시나 최고의 퀄리티를 지녔을 거라고 확신해. 한국산 탱크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내고 있으면서도 최신상이기도 하다. 더구나 AS까지 완벽한 건 굳이 내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말이지. 폴란드는 곧 세계에서 국방력이 가장 센 나라 중 하나가 되겠구나. 정말 잘 됐어. 러시아도 함부로 폴란드를 넘을 수는 없겠다 싶겠지. 또한 한국은 KF-21의 비밀 기술로 공군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이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이어 스텔스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계 항공기 시장에 또 다른 파란을 예고했습니다. KF-21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각종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6세대 전투기로 향할 기술 연구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이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고 이에 한국군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출격시켜 대응했었습니다. F-35 전투기를 도입한 이래로 이루어진 첫 실전 투입이었는데요. 재래식 전투기 몇 대가 모이든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차례의 시험 비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KF-21 보라매도 이제는 4.5세대를 넘어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그렇다면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난 KF-21이 기대만큼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대전에서 스텔스기가 제대로 된 실전을 치른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모의전에서 직접 스텔스기를 상대해본 파일럿들은 하나같이 전장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치를 떨면서 증언했습니다. 은퇴한 미 해병대 소속 파일럿 된 플랜니 소령은 FA-18 슈퍼호넷을 타고 비행하던 도중 스텔스기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꼈던 참담한 무력감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겨냥할 방법이 없었고 나를 방어할 방법도 없었다. 플랜니 소령은 수년간 실전을 가정한 훈련을 받아왔었음에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가 근접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극심한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체계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스텔스 전투기의 진정한 강점은 예산 편성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보의 차이가 전장에서 얼마나 우세하게 작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텔스기의 공포는 스텔스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레이더와 통신망이 스텔스 전투기를 찾기 위해 동원되고 파일럿과 지휘부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스텔스 전투기 하나로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스텔스기라는 새로운 무기체계는 전장에서 광범위하면서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KF-21 보라매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엔진 연구개발센터장 강석철 상무는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엔진 개발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스텔스기를 제작할 때 엔진 코어에 추가할 기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스텔스기의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선 엔진 자체보다는 전면에서 공기를 흡입하는 인테이크 덕트, 뒷면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배기 덕트 부분에 스텔스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테이크 덕트의 경우 저피탐용 형상 설계와 특수 코팅을 통해 레이더 유효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기 덕트의 경우 엔진에서 내뿜어지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온의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어 적외선 신호를 줄여야 합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배기 덕트의 형상 설계 혹은 바이패스 믹서를 장착하게 됩니다.
현재 이러한 스텔스용 상 설계 연구가 완성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석철 센터장은 스텔스 엔진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안보를 위해서 항공 엔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을 시작하면 반드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텔스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 기초 단계에서부터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수목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 항공우주인 신년 인사회에서 관계 부처와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제트기급 엔진 개발에 앞서 스텔스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본래 5,000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었는데 현재 8,000에서 1,000파운드까지 목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면 출력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현 단계에서도 FA50급의 엔진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 단계의 다다른 무인기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무인기 FA50, KF21기까지 동일한 국산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력을 높인 엔진을 FA50에 KF21에는 2대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계열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터보 엔진을 뛰어넘는 한 단계 고차원의 엔진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터보 엔진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압고온의 가스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램제트 엔진은 압축기가 없이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여 연소시킵니다. 마하 0.5 이하의 낮은 속도에서는 추력을 얻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일단 비행체가 마하 2에서 4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효율이 극대화되고 대기권에서는 로켓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기권 안을 비행하는 미사일이나 고고도 전략 정찰기 SR-71 블랙버드와 같은 특수한 비행체에 적용되어 왔는데요. 이를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터보램제트용 초음속 터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요소 기술 연구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두 엔진의 장점만을 흡수하여 마음속부터 초음속 영역까지 최상의 열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완성된다면 5세대를 뛰어넘는 16세대 전투기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엔진 설계와 함께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저피탐 설계가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의 KF-21은 무장이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완전한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KF-21의 내부 무장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부 무장창 도입은 KF-21의 성능에 상당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장을 내부로 돌리게 되면 외부에 장착했을 때보다 무기 탑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료 탑재량까지 줄어들어 작전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는데 해결책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에는 알루미늄 복합 소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튼튼하지만 금속재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국내 기업이 탄소 복합 소재로 전투기의 대형 부품을 제작하는데 성공해 국산 전투기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탄소섬유 소재는 머리카락만큼 얇으면서도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으로 높은 강도와 가벼운 무게를 요구하는 자동차, 항공기 등의 소재로 주목받고 있지만 제작에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사 강국들을 중심으로 탄소섬유로 제작된 부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부품까지 일체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탄소 복합 소재 가공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얼마 전 방위사업청과 코오롱테크 컴포지트사가 민군 기술 협력을 통해 T-50 훈련기의 개폐 도어를 기존의 알루미늄 복합체가 아닌 경량 탄소섬유 복합체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민간용 항공기의 랜딩기어 개폐 장치를 복합 소재로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T-50 훈련기의 랜딩기어 개폐 도어까지 탄소 복합 소재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개폐 도어는 수미터에 달하는 대형 구조물입니다. 이전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을 때는 500개 이상의 부품이 필요했었지만 탄소 섬유 개폐 도어는 단 9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항공기의 전체적인 무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복합체를 통해 이 같은 대형 부품을 통으로 쪼궈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 전투기의 대형 모듈을 하나의 부품처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전투기를 조립하는데 금속 리벳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재 전투기의 동체 조립 과정에서 쓰이는 특수 리벳은 개당 수십만 원이 넘으며 전량 미국에서 수혜오고 있습니다. 이 특수 리벳이 전투기 무게 중 1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전투기 경량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줄어든 무게만큼 폭장량과 연료 탑재량을 늘려 작전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리는 게 가능해집니다. 복합 소재의 가공뿐만 아니라 원재료가 될 탄소 섬유의 공급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복합 소재 시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고성능 우주항공용 탄소 섬유의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효성 첨단 소재에서 초고강도 특수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H3065 탄소 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고 기존 소재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H3065와 동급의 T1000급 탄소 섬유는 최신 항공기의 동체 및 부품,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 발사체 등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복합 소재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기술 연구도 완성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이 전력화되는 순간 한국의 공군 전력은 동아시아 최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할 보라매가 완성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